김수영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자, 여기 보면 김수영이라는 작가가 나오는데요. 김수영이라는 작가는 일단은 현실의 부정적인 면모에 대해서 저항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부정적인 현실이죠. 김수영이 살았던 시대는 이승만 독재 정권에서 박정희 독재 정권으로 이어지는 시기에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 현실에 저항하고 그다음 현실을 비판하려고 하는, 그렇죠? 예, 비판하는 존재를 지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지식인을 지향을 했는데 문제는 자신의 현실은 뭐냐면 이 지식인이 아니라 현실은 소시민인 거지. 이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통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김수영의 시는 일단은 뭐냐면 자아성찰이에요. 근데 뭐냐면 개인적인 게 아니라 시대적인 자아성찰을 만들고 있더라. 예, 그러니까 시대적인 자아에 대해서 결국 나는 이렇게 살아요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소시민적인 어떤 부끄러움 의식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사명감 같은 경우에도 나타나는데, 사명감은 겉으로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는데 대개 경우에 이걸 우리가 행간이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간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이미 겉으로 내가 소시민적인 면모를 보이면서 쪽팔려요. 지식인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미 뭐야, 지식인을 지향하고 있고 좀 보다 떳떳한 삶을 살고자 하는 시인의 의식이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표현되지 않는데 의미를 추출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우리가 행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행간, 알았지? 자,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이랑 작품을 보는데 작품의 길이가 좀 길어요. 이 시가 좀 특이한 형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고 하는 이 제목 자체가 결국 이거는 뭐냐면 지금 고궁을 나오다 말고, 그러니까 이건 시랑 전혀 무관한 거야. 고궁이랑 시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럼 결국 뭐냐면 이거는 갑자기 자아 성찰을 하게 되는 어떤 자아 성찰의 시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궁을 나오면 고궁 입구에서 이점 자아 성찰을 하게 됐습니다 라는 것 이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알았지? 작품을 읽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그만 일도 나오죠. 조그만 일은 우리가 볼 때 이제 뭘로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냐면, 일단 뭐 중요하지 않은 일, 대수롭지 않은 일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 조그만 일은 여기서 볼 때는 자, 사사로운 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해당이 되는 건데 결국 뭐냐면 소시민이 집착하는 대상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음탕한 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흔히 갖고 있는 생각이지만 왕궁의 음탕이란 말은 왕궁의 권력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렇죠? 권력이 어떤 부도덕,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불의, 정의롭지 못한 것, 뭐 이런 것들이지. 이런 것 대신에 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했을 때 여기 나오는 이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는 이 사실 자체가 결국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사소한 조그만 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사소한 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사소한 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에게 욕을 하고, 자,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이라는 표현가 있어요. 년이라는 표현이죠. 예, 비속어가 시에서 사용된 겁니다. 상당히 좀 이렇게 그 당시엔 충격적인 방법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어떤 비속어의 사용을 통해서 얘가 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그만큼 속물적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내가 그 50원짜리, 그 당시 때 한 만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설렁탕집의 주인한테 욕을 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가 얘는 뭐냐면 그렇게 욕을 한 자신의 모습을 반성을 하면서도 여전히 분이 안 풀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설렁탕 돼지 같은 주인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그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는 건 여전히 뭐냐면 속물성을 가지고 있는 속물성의 화자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옹졸하게 분개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이 대목이 나오는데요. 옹졸하게 분개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이 대목을 보시게 되면 이 자체가 결국 뭐가 되냐면 어떤 자신에 대한, 이게 뭐냐면 자조적 태도다라고 하고, 자조적인 태도다. 자조적이란 말이 나오는데, 자조적이란 말은 다른 데다 한번 써볼게. 오른쪽으로 넘어가봐. 여기 보여 쓰는 거 자조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조는요, 이건 결국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셀프 비웃음이야. 자기를 비웃는 걸 자조라고 해, 사전적 의미로는. 그러니까 자조가 나오기 위해서 결국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야겠지.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도 자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시 같은 경우는 뭐냐면 화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이요. 그러니까 자신의 처한 상황이 나와요. 이 상황에 대해서 체념적으로 인식하는 것도 자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극복 불가능한 부정적인 상황이 있지.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인데
근데 뭐냐면 극복이 가능하지 않은, 극복 불가능한 상황까지 가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여기에 대해 보이는 체념적인 태도를 우리가 자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에서는 뭐냐면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조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나는 결국 여기서는 우리가 판단할 때, 자, 조그만 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 결국 뭐야? 왕궁의 음탕과 대조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식인이라면 왕궁의 음탕에 대해서는 저항을 해야 되는데, 소시민이기 때문에 조그만 일에만 저항을 한다는 얘기가, 분개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자조적인 태도가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어볼까요? 자,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 내가 해야 될 1번, 그 다음에 요 2번. 언론 자유를 위한 게 1번, 월남파병에 반대하는 게 2번. 결국은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이 시의 시대적 상황이 박정희 독재 정권 시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독재 정권 당시에 베트남병 파병이 있었고, 맞습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요거 여기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한 이 행동은 결국은 뭐냐면 지식인의 행동이죠. 근데 지식인의 행동을 이행하지 못하고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때 자유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때 자유는 뭐의 자유라고 하냐면 저항의 자유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집회 자유는 저항의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했으니까 결국 또 소시민의 모습이 되는 거죠. 자, 20원을 받으러 3번,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는가. 여기서 야경꾼 밑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경찰관인데, 요거는 이제 정식 공무원으로서 경찰관이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급여를 처리해주는 사람들은 이제 야경꾼이라고 옛날에 있어서 지금은 없어졌죠. 그래서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럼 결국은 이 야경꾼들을 보고 증오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어디 봤어요? 어디 봤어? 여기서 50원짜리 갈비에서 사소함 1이 나왔다면 이 야경꾼들을 증오하는 행동이 바로 뭐냐면 사소함 2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걸로 넘어가는데요. 자, 옹졸한 나의 전통은, 그러니까 결국 옹졸한 나의 전통은 나의 옹졸한 성격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려놓여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이런 태도가 나오는데, 요거는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나의 어떤 소시민성이 꽤 오래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 뭐야? 나의 옹졸함이 이미 뭐야? 정서로 되어 있단 말은 몸에 배어 있다는 얘기예요. 몸에 배어 있음. 오케이? 예, 그래서 완전히 그냥 이거 자체가 내 성격이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디까지냐면 이만큼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험이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일종의 뭐냐면 서사의 시작이다. 서사의 시작이다라는 게 나오는데, 이 시의 특징이 뭐냐면은 서사를 갖고 있어요. 옆에 쓸까요? 이 서사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게 보지 말고요. 예,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사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건데, 시는 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이 시의 특징이 뭐냐면은 시인데요. 시 작품이죠. 작품 속에 결국 뭐냐면 서사를 삽입하고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았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부산의 포로수용소의 제14 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 간호사들과 스폰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거즈를 접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간호사들 그 당시에 이제 여성들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성들 앞에서 아니 남자가 경찰이 돼야지, 포로들 감시하고 그래야지, 여기서 스폰지나 자르고 있고 붕대나 접고 있냐? 이 거즈가 붕대거든요. 접고 있냐? 쪽팔린 줄 알아. 근데 너스들 옆에서 한 번 더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를 갖다 쪽을 준 거예요. 진짜 주먹이 불끈 지져지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자기가 어떤 창피했던 경험입니다. 이 경험이 결국 뭐냐면 자신이 창피를 당한 경험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돼요.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굉장히 뭐냐면은 대놓고 자신들에게 창피를 줘서 내가 매우 창피했어요. 부끄러웠어요. 근데 생각해봤더니 그런 부끄러움, 이게 이제 부끄러움의 기억 아니야? 창피했습니다. 부끄러움의 기억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면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큰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결국 뭐냐? 사소한 것에, 그쵸? 사소한 반항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를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라는 말은 여전히 뭐냐면 지금의 현재 나도 마찬가지고요. 여전히
부끄럽다.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해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 아들놈이든 딸이든 간에 아들딸의 투정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결국 뭐냐면 일상에 충실해 있는, 그렇죠? 일상에 충실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일상에 충실한 것은 결국 뭐냐면 소시민적 태도에 해당이 되죠. 소시민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볼 때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것 때문에 일상에만 충실한 이 소시민 때문에 나는 지식이 되지 못해서 여전히 부끄럽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느냐 아니라 밟고 가는 가시밭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 뭐냐, 별것도 아닌 일에도 나는 힘들다는 얘기야. 결국 뭐냐면 이 표현에서 여기 떨어진 은행나무도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이라는 말은 내가 소시민인데 소시민으로서 어떤 모습이냐면요. 어떤 사소한 일도 나에게는 뭐냐면은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그럼 결국 뭐냐, 소시민이 가지고 있는 뭐냐면 나약함이죠. 이 나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이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소시민에서 매우 나약하죠. 아무래도 나는 비껴 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못하고 했는데 이때 절정 나와요. 절정은요, 이 시의 화자가 지향하는 삶이에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은 결국 뭐예요? 불의에 저항하는 삶이겠죠. 그러니까 저항이나 비판, 그쵸? 이런 삶인데 거기에 서 있지 못하고 앞만에 조금쯤 옆으로 비껴 서 있다. 계속 비껴 서 있다는 말이 나오죠. 이 비껴 서 있다는 결국 뭐냐면 소시민의 삶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도 알고 있다. 나와 있죠. 소시민으로서 자신에 대한 자기 부정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아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난 왜 이렇게 비겁하게 살까라고. 이렇게 됐습니까? 자, 워낙 기니까요. 또 내려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또 소시민의 모습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 못하고는 이발쟁이에게. 그럼 결국 뭐냐? 여기서 이발쟁이와 땅 주인이 나오는데 대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발쟁이는 결국 뭐야? 약한 사람이에요. 힘없고 약한 사람이죠. 맞습니까? 힘없고 약한 존재에 해당이 되고요. 땅 주인이야. 예나 지금이나 뭐예요? 얘가 뭐예요? 조물주의 건물주 아니겠습니까? 땅 주인은 강한 존재. 맞습니까? 그래서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잘 봐봐.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해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그럼 구청 직원과 야경꾼도 대조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동해 직원과 야경꾼도 대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런 대조를 통해서 자신의 소시민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강한 자한테는 약하고, 약한 자한테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하고, 그렇죠?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하게 보는 이런 모습이 이제 소시민적 모습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20원부터 시작해요. 20원, 10원, 1원. 이게 이제 20원이면 지금 돈으로 한 7, 8천 원? 뭐 이렇게 된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원이면 뭐야, 한 3, 4천 원?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 1원이면 뭐가 돼요? 3, 400원? 이렇게 되는데, 액수가 점점 작아지죠. 이제 이런 수학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점강법이라고 해서, 이 점강법은 뭐와 반대말이냐면, 점층법과 반대말이에요. 이게 점층법은 정도가 점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얘는 시 전체에서 주로 점층법이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점강법은 시 전체에서 사용되면 시상의 흐름이 약해지기 때문에 잘 안 사용돼요. 이것처럼 뭐냐면 얘가 어떤 한 부분, 사소한 한 부분에서만 사용되는 겁니다. 이 점강법을 통해서 결국 뭐냐면 자신이 매우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 맞습니까? 자신이 하찮은 존재, 보잘것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습지 않느냐, 이때 우습지 않느냐 라는 말은 진짜 웃기다는 얘기가 이것도 마찬가지 뭐예요? 자기에 대한 비웃음이죠. 자조적 태도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작으냐? 자, 정말 얼마큼 작으냐? 라고 했을 때 모래, 바람, 먼지, 불. 얘네들이 다 뭐가 되냐면 작은 존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얘네들 자체가 작은 건데 얘네보다 이 작은 존재보다 나는 더 작다는 얘기예요. 이건 작은 존재보다 나는 더 작다. 더 보잘것없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조적인 거죠. 난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정말 얼마큼 작으냐 라고 해서 점점점 하고 끝나고 있죠. 자, 여기에서 통틀어서 사용되고 있는 요 마지막 년에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표현 방법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얘라 모래야 바람아 먼지야 풀하고 부르는 걸 우리가 동어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주 사용되는 게 아니죠. 요거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얼마큼 작으냐가 반복되고 있으니까는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반복법이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 사람처럼 대하고 있으니까 의인법이 사용되면서 자신의 소시민성에 대한 어떤 자조적, 체념적 태도를 보이고, 체념적인 건 아니고 자조적, 부정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결국 자기 반성의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